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시사정담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이 대장동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섬으로써 문재인 검찰이 깔아뭉갠 대장동 비리 수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초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인수위 전국의 하디슈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당사 집무실을 떠나서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는 것이죠. 예.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금 같이 그 사무실에 입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 핵심 3인방이라고 할까요? 지도부라고 할까? 뭐 수뇌부를 임명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또 질의 응답을 또 직접 받았습니다. 뭐 한 10대까지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돼서도 기자들하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기자 간담회 또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그랬는데 그 실천의 일환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제 안철수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기획위원장 어떻게 봤습니까? 아마 이제 그 인수위가 이제 그 문재인은 없었죠. 네. 그때는 이제 그 탄핵 국면에 바로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인수위를 보니까 보통 이제 위원장은 좀 이제 덕망 있는 요런 이제 그 통합형 인사로 앉히고요. 실무는 이제 부위원장이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옛날에 그 MB 때는 제가 알기로에 숙명여대 총장 했던 이경숙. 그다음에 그 부위원장이 아마 김영호인가?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용준 헌재 소장 있잖아요. 이분이 있었고 부위원장은 이제 지금은 넘어갔지만 진영 있잖아요. 진영.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그 부위원장의 역할이 큽니다. 이번에 그 인수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하마평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안철수하고 이제 공동 인수 우리 공동 정권 약속도 지키고 또 이제 그 안철수 대표도 이제 그 뜻이 있으니까 인수위원장은 이제 그 일단 상징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이게 안철수 대표를 앉히고 결국은 이제 그 실무는 부위원장 바로 이제 권영세죠. 권영세 이분이 상당히 역할을 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이분은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대선 주자들로도 넣었지만 역할을 이렇게 많이 했죠. 특히 대장동의 그 일타 강사로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영세하고 원희룡 이분들이 그 실무는 주도하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가 공동 정권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뭐 인선은 이게 무난하게 저는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개혁 TF가 있고 이거 이제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주도하고 또 과거는 청와대 시스템입니다만 이제 대통령실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수석도 다 없애고 그런다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할 건지 그런 것을 주로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있고 코로나 특위가 두 개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위. 코로나 특위는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맡았죠. 뭐 전문가니까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아마 이 국민의힘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분들과의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김병준, 뭐 김한길 이런 분들이 위원장의 물망에 오른다는 것이고 김병준 씨는 이런 지역균형발전 이쪽에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국민통합위는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7개의 분과일을 두기로 했죠. 예. 7개인데 이제 그 지금 거의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보니까 기획조정, 외교안보, 예. 그다음에 정무사법행정. 이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정무사법행정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1, 2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과학기술 교육,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7개가 있는데 아마 이제 안철수 측에서 대충 이 과학기술 교육 또는 사회복지 문화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그 안철수 당 쪽에서 그 주도적으로 인수위원이나 좀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저도 여러 인수위 이름들은 다 아직 발표는 공식 발표는 안 했죠. 현판식은 이제 그 아마 이번에 주말이나 빨라도 다음 주 초 현판식은 하겠지만 지금 이게 사실상 내정대가 이게 검증에 들어간 단계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 인수위원들이 뭐 지금 여러 명단들이 나돌고 있던데 저한테도 온 거 보면은 이제 당 쪽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캠프라든가 이제 순수하게 교수 전문가 출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당 쪽에서는 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경호 의원하고 이양수, 유상범,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 박진, 조태용, 윤창현 뭐 이런 좀 전문성이 있는 분야들이 분야에서 의원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캠프와 그 교수 출신으로는 강석훈, 김현숙, 김소영, 김성한,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당 쪽 아닙니까? 이도훈, 김창경, 김경환, 안상훈, 나성일, 이석준 이분은 이제 전 국무조정실장 했고 캠프 좌장을 했었죠. 이런 분들이 아마 검증 대상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인수위원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인수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내각의 조각 명단에 참여할 수도 있고 5년 내에 대부분 중용이 돼 왔던 게 전임 대통령 때의 그런 전례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장 역량 있는 사람으로 뽑혔으니까요. 실제 이제 그 예비 내각으로 봐야죠. 예, 그렇죠. 옛날에 통계를 보니까 인수위원 중에 70% 정도가 장관으로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 70% 정도가 상당히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분은요. 외교안보는 이제 그 김성한 교수 있죠. 이분이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MB 때 그 차관했거든요. 김성한. 이분이 그 외교안보 쪽으로는 상당히 뭐 실무를 장관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쪽으로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윤희숙 의원, 그다음에 강석훈 이분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상당히 중용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아꼈던 분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인 수석 경제수석을 했죠. 서초에서 이제 그 아쉽게 총선에 졌잖아요. 이런 이제 강석훈, 윤희숙 뭐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경제 쪽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게 변화가 있고 중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이 경합이 붙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인수위원 밑에 있는 전문위원이라든가 실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이제 국장급이라고 할까요? 행정부로 말하면. 그리고 실무위원은 과장급인데 여기 들어가야 또 출세 코스가 되는 거고 승진의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그 경쟁들을 벌일 겁니다. 그럼요. 지금 이게 거기 들어가야 이제 그 요직 가니까 그 정무사법 있잖아요. 정무사법 이게 법조거든요. 어떤 분이 이게 그 자꾸 죄를 갖다가 정문에 막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이쪽 저쪽에다 안철수 쪽에도 추천하고 제가 이게 절대 하지 마라. 저는 이제 아직 지방선거도 있고 계속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는 아직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 막 자천 타천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추천이 오고 있고요. 저는 법무 쪽에 아무래도 이게 검찰이든 공수처든
법원이든 이런 게 개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게 그 인수되든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알리는 예.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선거까지 방송을 열심히 하시고 정권 출범하면서 또 뭐 청와대라든가 지금 이제 청와대가 없어집니다만은 대통령실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뭐 바람직합니다. 뭐 꼭 변호사 또 방송인으로만 있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회가 오면은 또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본인의 역량이랄까 능력 또 리더십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난 10년은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저는 실패한 정치인 아니냐. 지금까지 쭉 그 경과가 삼석으로 쪼그라든 그 현실이 바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선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열을 본인으로서는 낚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일화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플러스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시점에서 단일화를 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단일화를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평 그것을 많이 넓혀줬거든요. 그러니까 외연을 넓혀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당선인 혼자 집권해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도 안철수라는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제4차 산업 분야 또 이런 코로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주면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되겠다는 그런 안도감을 준 측면에서는 대선에 기여한 그런 것보다도 더 집권 후에 더 플러스 요인이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서 끝나나요? 제가 이제 보기 앞으로 한 세 갈래 길이 있다 봐요. 예, 어떤 길들이 안철수는 이제 그 첫째는 이제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들이 출마하는 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합당을 하면 합당을 하면 이게 저는 통합 전당대회를 새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그 당 대표로 나가는 방법 이런 이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당 대표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경기지사 지방선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총리도 뭐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지만 저는 지금 이게 바로 3개월 뒤에 지방선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를 완전히 이준석 체제로 그대로 이게 지금 두잖아요. 이러면 이게 그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그 역대 최소 표차 24만 7천 표 차이로 이겼지만 사실상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이게 위험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아슬아슬했죠. 자칫하면은 아주 큰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내가 당권을 딱 쥐고 친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공천권도 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그러면서 이게 뭐 윤석열 청와대도 손 떼고 또 이게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는데 완전하게 화학적 결합을 못하고 계속 이 삐걱거리면요. 이렇게 지방선거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창기에 윤석열 정권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당내 이준석 지금 이게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할 그게 없어요. 따라서 저는 뭐 공동대표든 단독대표든 통합전대를 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게 좀 당을 책임지고 이게 선거에 좀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데 그럼 이게 과연 지방선거는 누굴 간판을 하느냐. 그럼 이게 이준석을 간판으로 지금 이게 벌써 여성청이나 비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2030 여성 어려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는 뭐 안철수 대표께 이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총리보다는 좀 이게 당을 맡아서 지방선거까지 좀 책임을 지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주초에 당직도 전면 개편하면서 당권을 완전 장악하는 그리고 친정체제로
이준석 친정 체제죠, 당에.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뭐 의총에서 이야기는 했죠. 나는 공무원을 감독하는 그런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의 일은 관여할 수 없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제 당과 정을 구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정치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정권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도 있지만 5월 9일이 지나면은 집권당이 됩니다. 과연 이준석이가 집권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영선의 불안한 리더십에 그런 사람이 집권당의 대표로서 만약에 그대로 있을 경우 지난번 후보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 그런 것들이 집권 초부터 나타나면은 완전히 김이 빠져버리거든요. 집권의 동력이 잃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정립하는 게 바람직한데 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요. 이준석이가 보통 사람입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준석의 정치는 한마디로 이게 그 분열의 정치, 그다음에 그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이제 그 배제 정치입니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잘못했죠. 본인이 이게 그 8% 10% 이긴다. 이런 게 전략적으로도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았다 봅니다. 저희 같은 게 평론가들이야 뭐 그냥 듣고 이야기 떠들 수 있지만 그럼요. 당대표가 이게 10% 8% 이긴다. 이거는 이게 뭐 근거가 있을 거다. 여의도 연구소나.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저쪽이 똘똘 뭉치고 이쪽으로 이게 방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8% 10%또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결국 이게 0.0 더 붙은 거예요. 결국에 0.7% 이긴 거 아닙니까? 73%죠. 결국 이그 전략상도 잘못이고 결과도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호남도 보십시오. 호남도 이게 뭐 12, 3%, 10% 약간 넘은 거는 맞죠. 그렇지만 이게 이번에 박주선, 김동철, 호남에 얼마나 DJ에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올인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10% 간신히 넘었는데 이준석에게 30% 장담했잖아요. 그것도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20대 남성들 이게 물론 뭐 57, 8% 얻었지만 또 이게 역풍으로 20, 30대 여성들이 58, 7, 8%가 이재명 지지했잖아요. 이 말은 이게 결국 이 편가르고 분열해서 얻은 게 없어요. 전략상을 잘못했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를 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세대를 포위하자. 포위해봤자 이게 40, 50대만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0대, 30대 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방선거를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국민의당 통합하는데 계속 이준석이가 국민의당을 모형별시 조롱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게 또 국민의당하고 결합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 당원들도. 거기다가 이게 공천권은 뭐 우리가 이게 다 해먹겠다. 물론 이게 경선을 붙인다 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이준석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지방선거를 책임지라. 이러면 이게 상당히 그 필패할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총리는요, 총리는 이제 아직까지 뭐 아무리 분권에게도 큰 역할이 없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총리 돼봤자 뭐 청문회하고 뭐 이게 표결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냥 끝날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는 바로 이게 그 6월 9일 아닙니까? 한 달 뒤거든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이걸 여기 그 안철수 대표가 좀 깊이 고민해서 저는 이제 그 당권으로 좀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권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그 자리를 안 내놓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몰아낼 또 방법이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고위원들이 전면 다 사퇴를 한다든가 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물러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끌어내릴 방법이 별로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상으로 볼 때 정당에 대해서 과거에 뭐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이전에 이 운동권
이 정권처럼 밀어내기로 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합리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판단을 해주면은 제일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저는 그게 걱정이죠. 근데 이번에 그 통합이 국민의당하고요. 그냥 이게 개별이 따위 당대당 통합 아닙니까? 당대당 통합. 그럼 이게 당연히 모든 걸 이게 그 새로 구성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기존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게 명분에 맞고 총사퇴하는데 혼자 이게 대표가 나오려고 버틸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안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전국위원회든 상임전국이든 이런 게 당헌 당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지도부를 새로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대당이 통합되면 전혀 이게 별개의 정당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준석이는 지금 당대당 통합은 절대 안 하겠다. 흡수 통합이지 무슨 110석을 가진 정당이 3석 오고 당대당 통합이냐. 대신 당신들이 선거 때 쓴 돈 그거는 갚아주겠다.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안철수하고 윤석열 후보가 합당할 때 이미 그 당대당 통합 그다음에 공동 정권 이거는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윤석열 당선자도 이걸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예. 적극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그 통합할 수 있도록 이준석을 뭐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참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대선까지는 고생했다고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게 만족을 하고 이겼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물러나 주고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면서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아주 취약한 정권 아닙니까? 여소야들하는. 그런데 만약 지방선거에서 오피스타라든가 지는 경우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이 기세가 오를 걸 뻔한 것 아닙니까? 총선까지 그 기세로 몰고 갈 텐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거론해 볼 만한 것은 뭐 안철수 총리는 자처하고라도 아니 느닷없이 현임 김부겸 총리가 유임한다.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 아주 단독 기사로 해서 톱 기사로 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지금 이제 그 오늘 저도 조선일보 일면에 예. 단독 보고 이게 깜짝 놀랐어요. 김부겸이가 6, 7개월 동안 이게 총리를 한다. 참. 그런데 그 이유가 뭐 이게 예를 들어 여소 야대처럼 예. 지금 이제 과연 국회 그 청문하고 이게 표결 통과될 수 있겠나 이런 이제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뭐 협치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6, 7개월 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떠 있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금 이게 기획본부장이죠 위원장 원희룡도 이게 뭐 완전히 그 가슴이 떨릴 정도로 아주 이게 묘수다 이런 이게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김부겸 총리 유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 표현에 빌려서 한 단어로 이게 정리하면요. 이러려고 이게 정권 교체했나?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나? 이렇게 그 한 단어로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고생이가 5년 동안 싸워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게 그 힘들게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가 임명한 좌파의 김부겸을 그것도 그 총리 표결 통과가 두려워서 이게 그 총리를 유임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원희룡 이번에 이제 기획위원장 됐는데 이분이 이런 정도 생각뿐이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잘 나가다가 이게 대장동이 잘 싸우다가 한 번씩 이게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지금 이게 총리 국회 통과가 두려워서 김부겸을 한다? 이 말은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더기가 무섭다 해서 이게 장을 안 담그면 이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 합리적인 인물을 추천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안철수든 누구든 총리를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아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게 총리 통과를 안 시켜준다. 이러면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분노하겠습니까? 그럼요. 바로 이제 그 세 달 뒤에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게 심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두려워서 김부겸을 총리시키자
이러면 이게 어떻게 뭐가 두려워서 이게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6개월간 그 총리가 있는데 뭐 연말까지 있는다고 한들 그 총리가 무슨 힘이 있을 것이며 더군다나 이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를 국무총리가 전임 정권이 임명했던 사람이 그 자리나 지키고 앉아갖고 하는데 무슨 책임 총리가 될 것이면 무슨 책임 장관이 되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도 왜 이런 것을 톱으로 올렸는지 뭐 그렇게 실현이 될지 어쩔지는 뭐 제가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다 한다면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죠. 지금 이게 그 성경에도요 세수론데 그 세부대에 담으라고 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그 김부겸이가 그러고 정치를 잘했습니까? 지금 이게 김부겸이가 코로나 하면서요 오늘 이게 조선일보 사설 보세요. 전 세계 코로나에 한 20~30%가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걸린 총 환자 중에 20몇 %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게 가장 최합니다. 근데 박명보범국, 그럼 이게 김부겸이가 이게 총리하면서 제대로 이게 한 게 뭐이냐 말이에요. 예. 선거 관리를 똑바로 했어요. 코로나 관리를 뭐 똑바로 했어요. 제대로 이게 한 게 없잖아요. 김부겸은 이게 문재인과 더불어서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을 저희가 이게 좌파 대청소를 하고 쓰레기 치우듯이 이게 대청소가 필요한데 김부겸하고 이게 협치한다고 총리를 그대로 시켜주면 그럼 이게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 뭘 바꿀 수가 있겠어요? 외교안보든 부동산이든 총리가 모든 걸 총괄하는데 그 총리를 가지고 제대로 이게 청산 계획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왜 놓는지 바로 이게 윤석열 당선자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이게 퍼뜨리 가지고 혼선 일으키면서 이게 하는 그런 세력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이게 누군지 분명히 잡아내 가지고 이게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 솔직히 조선일보가 이게 아무 근거 없이 뭐 이게 이런 걸 기사를 쓸 리가 없잖아요. 예.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가짜뉴스들 흘리는 이런 게 그 세력들을 추출해 내려봅니다. 물론 뭐 하도 국민의힘 내에도 국회의원들도 많고 입이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입을 다 꿰맬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좀 자제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